오늘 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쭉 한번 정리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우병우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은 레이저 눈빛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우병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수가 없겠죠.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병우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를 잘못한 사람인 것 같다. 뭔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그 난리가 났겠지.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어떤 혐의를 통해 가지고 구속이 됐는지를 쭉 설명을 드릴 것인데 그 설명을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 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뭘 잘못했는지는 알겠다. 그런데 조국은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조국한테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조국은 진작에 구속이 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병우가 나쁜 사람이었는지 조국이 더 나쁜 사람이었는지 말이죠.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우병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졸업하기 전에 1987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것인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1967년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21살에 사법고시를 통과했던 것이죠. 그렇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당시에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시작하게 되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학창시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수석 중에 수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고 사법고시를 당시에 최연소로 합격을 하고 그리고 사법연수원 또한 마찬가지로 차석으로 수료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검사가 되고 난 뒤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검사 시절의 평판은 어땠을까요? 검사 시절의 우병우 전 수석은 깁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초임 검사 시절부터는 수사력을 인정받았고 수사 중에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사적인 만남을 일체 갖지 않으려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깁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업무 능력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승승장구를 했지만 인간적인 관계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란 평가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검사라고 한다면 저런 식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맞죠. 인간관계가 좋다, 사적으로 뭔가 친근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의의 편에 서가지고 원칙과 원리대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 그 깁스라고 하는 별명은 결코 부끄러운 별명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도 잘 해결되지 않는 사건도 우병우한테 맡기면 다 뚫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검찰 내부에서 승승장구를 하던 우병우에게도 한 가지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죠.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박연차 게이트가 터지게 됩니다. 즉 박연차 태양실업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 일가를 비롯한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해온 것이 밝혀졌던 것이죠.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것은 박연차가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자녀들의 집 장만을 위한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던 것인데요. 이때 수사를 맡은 검사가 바로 우병우 전 수석이자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1과장이었습니다. 당시 박연차 회장의 그런 식의 주장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내가 한 일이다, 자신은 몰랐다 라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통해서 해명했었고요. 권양순 여사는 사용처를 밝힐 수 없다라고 했고 노건호 씨는 10원도 안 썼다라고 진술했었습니다. 박연차 게이트는 점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죠. 검찰은 박연차와 노무현 사이에 동거래 10억을 확인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노무현 일가가
줄줄이 검찰 소환이 됐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두 명씩 노무현 일가가 소환되고 난 뒤에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됐었죠. 노무현 대통령의 뇌물과 관련된 논란은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 혐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식의 선택 이후에는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죠. 당연히 그에 따라 가지고 검찰 내부에 과잉 수사였다라고 하는 논란이 커지게 되었고 관련된 사람들도 하나둘씩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서 자신이 우병우를 잘랐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사실 저때 우병우 전 수석은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였습니다. 당연히 야당에서야 우병우 전 수석을 좋아할 리야 만무한 것이고 청와대에서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일전에 이런 식의 주장이 나왔었죠. MB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병우가 노무현 대통령을 구속해야 된다라고 고집했다라는 겁니다. 해당 주장은 정두원 전 의원이 했는데요. 정 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구속은 MB의 뜻이 아니었다면서 어차피 재판하면 노 전 대통령은 실형을 받을 텐데 구속하게 되면 본인이 한 것으로 되어 부담감을 느꼈다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구속하지 말라고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 전 수석이 버텼었다라는 겁니다.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 입장에서도 어느 쪽에서도 설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우병우 전 수석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자신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계속해가지고 승승장구했지만 자기는 승진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을 떠나게 되고 법률사무소를 열고 난 뒤에 2014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능력을 점점 인정받아가지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게 되죠.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민정수석까지 올라갔던 우병우 전 수석에게 난관이 또다시 찾아오게 되는데 그 난관은 다른 게 아닌 바로 보수 언론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보수 언론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던 것인데요. 사실 보수 언론에서 박근혜 정부를 공격했던 것은 우병우 전 수석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JTBC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었죠.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어땠냐? 조선일보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넥슨과의 강남 땅거래 의혹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었죠. 아마 얼핏 저 내용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슨 넥슨과 연관이 돼가지고 뭐 사위가 어떻고 난리가 났던 거 그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조선일보의 공격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간단합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가지고 무혐의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단순한 의혹에 불과했던 것 뿐입니다. 그 난리를 쳐가지고 검찰 수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무혐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필두가 돼서 중앙일보까지 김기춘 실장부터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계속해가지고 흔들어댔던 것은 JTBC와 조선일보가 주축이 됐었죠. 물론 진보 언론도 빠지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은 당시 뭐라고 의혹을 또 제시했습니까? 우병우가 정은호에 대해서 몰래 변론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시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야 나왔습니다. 몰래 변론 의혹에 대해 가지고 보도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했었는데 손배소에 대해서 일부 승소했죠. 재판부는 경향신문에게 신문 1, 2면의 정정보도 대상 기사와 동일한 크기와 활자체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흔들어댔었던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을 마치 악마인 것처럼 포장했었던 기본적인 혐의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무혐의라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일부분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부분 분명히 사실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구속이 됐습니다. 3번이나 구속영장을 한 끝에 구속이 됐었죠. 얼마나 증거가 빈약했으며 얼마나 검찰이 당시에 내걸었던 주장이 빈약했으면 3번 가까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야 구속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에 그런 식으로 구속을 했긴 했지만 그렇게 구속을 한 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불법 사찰 등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했었죠. 한마디로 당시 재판부가 3번의 구속영장 끝에 결국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시켰던 이유가 뭐였던 겁니까? 첫 번째가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두 번째가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타이밍에 질문이 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